그날 우리 가족의 삶은 한 번에 무너졌다. 말 한마디로 끝날 일이 아니었고 다시 덮고 넘어갈 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 일을 겪고 나서야 알게 됐다. 지금까지 내가 참고 견뎌온 시간들이 사실은 누군가에게 너무 편리하게 이용되고 있었다는 것을. 아이들은 그날 이후로 집에서 웃지 않았다. 나는 처음으로 통장을 들여다보며 손이 떨렸다. 그동안 믿어왔던 말들이 한순간에 설명이 되지 않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분명 우리는 늘 어렵다고 들었다. 공사비가 안 들어온다, 적자다, 조금만 버티자. 그래서 나는 일을 늘렸고 아이들은 꿈을 줄였고 집안의 기준은 계속 낮아졌다. 그런데 그날 이후 그 모든 말이 더 이상 현실과 맞지 않게 됐다. 돈의 흐름도 일정도 설명도 전부 어긋나 있었다. 그제야 나는 깨달았다. 이건 갑자기 벌어진 불행이 아니라 아주 오래 전부터 준비돼 있던 결과라는 걸. 다만 그 결과가 왜 지금 이 순간에 왜 우리 가족에게 닥쳤는지 그 이유만은 아직 알지 못했다. 이 이야기가 왜 이렇게 흘러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더 이상 참고만 있을 수 없게 되었는지 궁금하다면 끝까지 함께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 무렵에 나는 내 인생이 어디서부터 어긋나 있었는지 정확히 짚어낼 수 없었다. 다만 분명한 건 모든 게 조금씩 이상해지고 있었다는 감각이었다. 새벽 5시 분식집 불을 켜는 일로 하루를 시작했다. 반죽을 치대고 국물을 데우고 김밥 속 재료를 정리하는 일은 몸에 익어 있었지만 요즘은 손보다 마음이 먼저 지쳤다. 밤에는 청소 일을 나갔다가 새벽에 들어오는 날도 많았고 그렇게 번 돈은 늘 빠듯했다. 남편 도연은 요즘 집에 말이 없었다. 현장 이야기는 더더욱 하지 않았다. 다만 같은 말만 반복했다. 이번 공사는 진짜 남는 게 없어. 그 말은 설명이 아니라 대화의 끝처럼 들렸다. 그 이후로는 어떤 질문도 허락되지 않는 분위기였다. 생활비는 점점 줄었다. 처음엔 잠깐만 참자였고 다음엔 공사비가 밀렸다였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는 통장을 확인하는 것 자체가 눈치 보이는 일이 됐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이들 앞에서 분위기를 흐리고 싶지 않았고 남편의 체면을 건드리고 싶지도 않았다. 딸 할인의 예체능 레슨을 끊던 날 아이는 이유를 묻지 않았다. 그게 더 마음을 무겁게 했다. 아들은 군 전역 후 복학을 준비하면서도 필요한 물건 이야기를 쉽게 꺼내지 않았다. 우리 집에서는 언제부턴가 돈 이야기를 먼저 삼키는 습관이 생겼다. 집은 오래된 아파트였다. 벽지는 군데군데 들떠 있었고 겨울이면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들어왔다. 그래도 예전에는 이 집이 우리 가족을 담아내고 있다는 느낌이 있었다. 요즘은 달랐다. 말하지 않은 말들이 집안에 쌓여 공기까지 눅눅해진 것 같았다. 그날 낮 동네 친구 지연을 만났다. 분식집에 들른 지연은 내 얼굴을 한참 보더니 평소와 달리 말을 아꼈다. 지연은 원래 숫자와 계약에 밝고 궁금한 걸 잘 넘기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다.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인다. 그 말만 남기고는 더 묻지 않았다. 그게 이상했다. 괜히 마음에 걸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특별한 사건은 없었지만 가슴 한쪽이 계속 답답했다. 남편의 말, 줄어든 생활비, 아이들의 침묵, 지연의 태도까지 각각은 설명 가능했지만 모두를 한 줄로 묶으면 설명이 되지 않았다. 그날 밤 도연은 또 늦게 들어왔다. 현장 회식이 있었다고 했다. 씻고 바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거실에 남은 나는 TV 소리를 괜히 키웠다. 작업복에서 낯선 향이 났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피곤해서 그렇겠지 그렇게 넘겼다. 그때의 나는 몰랐다. 이 조용한 불편함이 그냥 지나가는 시기가 아니라는 걸.
다만 분명한 건 나는 이미 많은 것을 참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이유를 정확히 알지는 못한 채로. 그 이후로 나는 생활을 더 촘촘하게 보게 됐다. 의심해서가 아니라 버텨야 했기 때문이었다. 줄어든 생활비 안에서 아이들 밥과 학원, 공과금을 맞추려면 숫자를 정확히 알아야 했다. 나는 매일같이 영수증을 모았고 통장 잔액을 적어두었다. 이전에도 해오던 일이었지만 요즘은 그 숫자들이 유난히 눈에 걸렸다. 남편의 말은 변하지 않았다. 공사는 어렵고 현장은 빠듯하며 이번도 예외는 아니라는 설명. 그런데 설명의 길이는 점점 짧아졌다. 예전에는 이유라도 붙었는데 이제는 결론만 남았다. 없다는 말이 대화를 끝냈다. 아이들은 그 변화를 먼저 알아챘다. 하리는 레슨이 없는 날에도 연습실에 가지 않았다. 연습을 안 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표정이었다. 민재는 복학 계획을 세우면서도 비용이 드는 선택은 스스로 지워 나갔다. 나는 그 모습이 마음에 걸렸지만 괜히 더 묻지 않았다. 묻는 순간 내가 감당해야 할 대답이 늘어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집안의 기준은 계속 낮아졌다. 외식은 사라졌고 명절 선물은 줄었으며 작은 지출에도 이유가 필요해졌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기준이 낮아지는 속도에 비해 남편의 일상은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았다. 출근 시간도 회식도 현장 이야기도 예전과 비슷했다. 나는 그 차이를 기분 탓이라고 넘겼다. 어느 날 지연이 분식집에 다시 들렀다. 이번에는 오래 앉아 있지 않았다. 김밥을 포장해 가며 가볍게 안부만 물었다. 그런데 계산대 앞에서 잠깐 멈추더니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요즘 건설 쪽이 다 힘들다더라. 현장도 많고 말도 많고. 그 말이 이상하게 남았다. 현장이 많다는 표현이 왜인지 귀에 걸렸다. 하지만 나는 그걸 질문으로 이어가지 않았다. 지연이 무슨 뜻으로 말했는지 굳이 확인하지 않았다. 확인하는 순간 내가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날 밤 나는 통장을 다시 들여다봤다. 줄어든 건 맞았다. 이상한 입금이나 출금은 없었다. 숫자 자체는 설명 가능했다. 다만 설명과 감정이 맞지 않았다. 이렇게까지 줄어들 이유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나는 그 질문을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았다. 남편은 여전히 바빴고 집에서는 피곤해 보였다. 나는 그 피곤함을 의심하지 않았다. 다만 그 피곤함이 언제부터인지, 왜 늘 같은 말로만 설명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 참고 있는 상태에서는 생각하지 않는 게 가장 쉬운 선택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넘기면서도 나는 점점 느끼고 있었다.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그리고 이 불편함이 언젠가는 이유를 요구하게 만들 거라는 걸. 아직은 묻지 않았다. 아직은 참고 있었다. 하지만 생활의 디테일 곳곳에서 설명되지 않는 틈이 늘어나고 있었다. 그 이후로 나는 일상을 그대로 보지 못하게 됐다. 같은 장면을 보면서도 예전처럼 넘기지 못했다. 남편의 출근 시간, 전화 받는 태도, 일정이 바뀌는 이유까지 하나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의심하려는 마음은 아니었지만 이미 생활이 그렇게 만들어버렸다. 생활비는 더 줄지 않았지만 늘지도 않았다. 그 사이 물가는 올랐고 아이들은 자랐고 지출은 분명 늘어날 시기였다. 그런데 집안의 기준은 그대로였다. 어렵다는 말이 계속 유효하다는 듯 상황은 고정돼 있었다. 나는 그 고정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진짜 어려운 시기라면 변화가 있어야 했다. 남편의 일정은 예전보다 더 촘촘해졌다. 야간 회식, 갑작스러운 외근, 주말 현장 확인. 설명은 간단했고 반복됐다. 설명이 반복된다는 사실 자체가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같은 말은 상황을 이해시키기보다는 생각을 멈추게 했다. 나는 일부러 묻지 않았다. 대신 확인할 수 있는 것만 확인했다. 통장 공과금 카드 내역. 숫자 자체는 여전히 설명 가능했다. 문제는 숫자보다 숫자 바깥의 생활이었다. 남편의 생활은 크게 줄어들지 않았고 피곤함만 늘어난 상태가 계속 유지됐다. 지연을 다시 떠올리게 된 건 우연처럼 겹친 이야기 때문이었다. 동네에서 들리는 건설 현장 이야기들, 갑자기 늘어난 공사 소식들. 누가 어디에서 일한다는 말이 스쳐 지나갈 때마다 나는 예전 같으면 신경 쓰지 않았을 이름에 잠깐 멈췄다. 그리고 그 멈춤이 스스로에게 낯설었다. 아이들도 달라지고 있었다. 하리는 더 이상 미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민재는 집에 있는 시간을 줄였다. 집 안에서 모두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각자 다른 이유로 조용해지고 있었다. 나는 그 침묵이 오래가면 안 된다는 걸 느끼고 있었지만 먼저 깨트릴 용기는 없었다. 어느 날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만약 이 모든 게 정말 어려워서라면 왜 이렇게 설명되지 않는 틈이 많은 걸까? 왜 모든 말이 같은 결론으로만 끝나는 걸까? 그 질문은 아직 의심이라 부르기에는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분명한 건 나는 더 이상 아무 생각 없이 참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이었다. 아직 묻지 않았다. 아직 확인하지도 않았다. 다만 이제는 이 상황이 그냥 지나가기를 기다릴 수 없다는 감각이 분명해지고 있었다. 그때부터 나는 일부러 일상을 더 반복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순서로 하루를 보내며 혹시 내가 과민해진 건 아닌지 스스로를 점검했다. 의심이 아니라 착각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남겨두고 싶었다. 그게 이 가정을 지키는 마지막 방법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반복되지 않는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남편의 귀가 시간은 들쭉날쭉해졌고 주말 일정은 더 자주 바뀌었다. 설명은 늘 같았지만 상황은 조금씩 달랐다. 나는 그 차이를 굳이 적어두지 않았다. 기록하는 순간 이 모든 게 현실이 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생활비 이야기는 더 이상 꺼내지지 않았다. 없다는 말조차 하지 않았다. 그냥 정해진 범위 안에서 버티는 게 당연한 일이 됐다. 나는 더 많은 일을 맡았고 밤일도 늘렸다. 몸이 힘들어질수록 마음은 오히려 조용해졌다. 감정이 먼저 무너지면 판단도 같이 무너질 것 같았다. 아이들은 각자 자기 방에서 시간을 보내는 날이 많아졌다. 같은 집에 있지만 서로의 하루를 자세히 묻지 않았다. 나는 그 거리감이 돈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느끼고 있었다. 집 안에 설명되지 않는 공기가 흐르고 있었고 모두가 그걸 피하고 있었다. 어느 날 나는 우연히 남편의 휴대전화를 보게 됐다. 확인하려던 건 아니었다. 충전기를 찾다가 화면이 켜진 걸 본 것뿐이었다. 낯선 이름들이 잠깐 스쳐 지나갔고 나는 일부러 더 보지 않았다. 그 순간부터는 보지 않는 것도 선택이 되었기 때문이다. 지영과의 연락도 잦아졌다. 특별한 이야기를 나눈 건 아니었다. 안부 건강 일 이야기 정도였다. 그런데도 통화를 끊고 나면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다. 지연이 말하지 않는 부분, 내가 묻지 않는 부분이 동시에 쌓이고 있었다. 둘 다 알고 있지만 아직은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것들이었다. 그 무렵부터 나는 만약이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됐다. 만약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이 단서라면, 만약 이 모든 불일치가 우연이 아니라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 그 질문은 아직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다만 그 질문이 머릿속에 자리 잡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이전과는 달라진 상태였다. 더 이상 아무 생각 없이 참고 있는 단계는 끝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들기 전에 한 번 더 통장을 확인했다.
숫자는 여전히 설명 가능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실히 느끼고 있었다. 이 갈등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숨겨진 선택의 문제라는 것을. 아직은 조용했다. 아직은 겉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시점부터 우리 가족 안에서는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갈등이 쌓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 단서는 아주 우연한 순간에 나타났다. 의심해서 찾은 것도 준비해서 본 것도 아니었다. 그저 생활의 연장선에서 눈앞에 놓였을 뿐이었다. 분식집 일로 지연에게 부탁할 게 있어 낮에 잠깐 밖으로 나갔다가 근처에 새로 시작된 상가 공사 현장을 지나게 됐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곳이었다. 공사장은 늘 비슷했고 내 삶과는 상관없는 공간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날은 발걸음이 잠시 멈췄다. 현장 입구에 세워진 안내판 때문이었다. 무슨 이유였는지는 정확히 설명하기 어려웠다. 글씨의 크기나 배치가 특별했던 것도 아니었다. 다만 익숙한 이름이 너무 아무렇지 않게 적혀 있었다. 나는 그 앞에 오래 서 있지 않았다. 누군가 볼까 봐서가 아니라 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불편했기 때문이었다. 그냥 스쳐 지나간 것처럼 걸음을 옮겼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같은 생각이 맴돌았다. 비슷한 이름이겠지. 집에 돌아와서도 그 생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남편이 말하던 현장은 늘 하나였다. 어렵고 오래 끌고 가는 적자가 나는 그 현장 하나. 그런데 내가 본 건 분명 다른 지역의 공사장이었다. 며칠 뒤 같은 이름을 다시 보게 됐다. 이번엔 일부러 보려 한 게 아니었다. 지연이 다른 동네 이야기를 하며 사진을 하나 보여줬고 그 배경에 또 다른 현장 안내판이 찍혀 있었다. 나는 사진 속 글씨를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려 애썼다. 이미 한 번 봤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이상한 점은 그 다음부터였다. 그 이름을 한 번 인식하고 나니 이전에는 그냥 지나쳤을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공사 소식, 현장 위치, 일정 이야기들. 나는 그걸 일부러 연결하지 않으려 했다. 연결하는 순간 내가 감당해야 할 게 너무 많아질 것 같았다. 남편은 여전히 같은 말을 했다. 현장은 힘들고 돈은 안 돌고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다는 말. 그 말이 틀렸다고 단정할 수는 없었다. 다만 그 말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장면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혼자서 지도를 켜봤다. 별다른 목적은 없었다. 그저 내가 스쳐 지나간 장소들을 다시 확인해 보고 싶었을 뿐이다. 위치들이 화면 위에 찍히자 묘하게 멀지 않았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거리. 우연이라기에는 반복이 많았고 필연이라 하기엔 아직 근거가 부족했다. 그래서 나는 멈췄다. 아직은 확인하지 않기로 했다. 이 단계에서 필요한 건 결론이 아니라 이상함을 부정하지 않는 태도라는 걸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확실한 건 하나였다. 이제 이 갈등은 집안의 공기나 감정 문제가 아니라 밖에서 확인할 수 있는 현실의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이전의 자리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지연은 더 이상 우연을 가장하지 않았다. 이제는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다. 어느 날 지연은 나에게 사진 몇 장을 보내왔다. 동네에서 찍었다기엔 각도가 일정했고 배경이 되는 현장들도 서로 떨어진 지역이었다. 나는 그걸 보는 순간 지연이 일부러 시간을 내고 있다는 걸 알아챘다. 그저 지나가다 찍은 사진이 아니었다. 사진 속에는 공통점이 있었다. 현장 이름은 달랐지만 구조는 비슷했고 안내판에 적힌 정보의 형식도 거의 같았다. 그리고 그 안에 내가 이미 한 번은 봤던 이름이 반복되고 있었다.
지연은 그 자료들을 한꺼번에 보내지 않았다. 하루에 하나 혹은 이틀에 하나씩. 마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속도를 계산하듯 조금씩 현실을 쌓아 올리고 있었다. 나는 점점 사진을 미루지 않게 됐다. 받자마자 확인했고 위치를 비교했고 날짜를 살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스스로에게 말했다. 아직은 모른다. 아직은 단정할 수 없다. 하지만 지연의 움직임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예전에 함께 일했던 사람들 이야기, 하도급 구조에서 이름이 어떻게 쓰이는지, 겉으로 드러나는 직함과 실제 역할의 차이까지. 지연은 설명하지 않았다. 그저 정보를 나열했을 뿐이다. 그 정보들은 묘하게 이어졌다. 지금까지 내가 느껴온 불편함, 설명되지 않던 일정들, 늘 같은 말로 끝나던 대화들이 하나의 그림 안으로 조금씩 들어오고 있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지연은 나를 설득하려는 게 아니었다. 대신 선택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계속 모른 척할 것인지 아니면 이 불일치를 직시할 것인지. 집에서는 여전히 아무 변화가 없었다. 남편의 말은 똑같았고 생활의 기준도 그대로였다. 하지만 나는 이제 그 말을 들을 때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비교를 하고 있었다. 지연이 보내준 자료들과 남편이 말하는 하나의 현장을. 그 비교는 아직 결론을 만들지 않았다. 다만 확실한 건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혼자만의 감정으로 덮어둘 수 없게 됐다는 점이었다. 지연의 개입은 의심을 키우는 역할이 아니라 의심을 정리 가능한 형태로 바꾸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 변화는 조용했지만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분명했다. 아직은 묻지 않았다. 아직은 드러난 것도 없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알고 있었다. 다음 단계에서는 더 이상 눈을 감을 수 없게 될 거라는 걸. 늦는 날은 늘 같은 요일에 몰려 있었고 갑작스러운 외근이 생기는 날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반복됐다. 설명은 짧았고 질문은 자연스럽게 막혔다. 묻지 않아도 될 만큼 모든 말이 미리 준비된 것처럼 들렸다. 지연이 보내온 자료들을 다시 꺼내보게 됐다. 이전에는 한 장씩 보던 사진들을 이번에는 한 번에 펼쳐 놓았다. 위치, 날짜, 현장명. 서로 다른 장소들이었지만 이상할 정도로 흐름이 비슷했다. 그리고 그 흐름의 중심에는 늘 같은 역할의 사람이 있었다. 그때 처음으로 나는 사람의 얼굴을 상상하게 됐다. 수아라는 이름 뒤에 붙어 있을 표정, 태도, 움직임. 현장을 오가며 일정을 조율하고 필요한 말을 대신 전하고 누군가의 시간을 자연스럽게 가져갈 수 있는 위치. 그 상상은 불편했지만 멈출 수 없었다. 며칠 뒤 지연은 아무 말 없이 사진 하나를 더 보냈다. 이번에는 현장 안내판이 아니었다. 주차된 차량들 사이 멀리서 찍힌 뒷모습 하나. 확인할 수 있는 얼굴도 명확한 장면도 아니었다. 그런데도 나는 알아차렸다. 이제 이 이름은 현장이 아니라 사람의 영역으로 들어왔다는 걸. 그날 이후로 집안의 공기는 확연히 달라졌다. 남편은 이전보다 더 피곤해 보였고 나는 그 피곤함이 단순한 노동의 결과가 아니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아이들은 더 조용해졌고 나는 그 침묵이 곧 깨질 거라는 걸 느끼고 있었다. 이 단계에서 가장 괴로웠던 건 아직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확실한 증거도 명확한 장면도 없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은 알고 있었다. 이제는 확인하지 않고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수아는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다. 나에게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 존재는 내 일상 곳곳에 흔적처럼 남아 있었다. 일정의 빈칸, 설명의 반복, 피로의 방향까지.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단계는 선택의 시간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문턱이라는 걸.
아직 폭발하지는 않았다. 아직 뒤집히지도 않았다. 하지만 분명히 느끼고 있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이름이 더 이상 간접적으로만 존재하지 않게 될 거라는 것을. 그날은 일부러 시간을 맞춘 게 아니었다. 지연이 보내온 일정 캡처와 남편이 말해온 현장 일정이 이상하게 겹친 날이었다. 나는 그냥 장을 보러 나간다고 집을 나섰다. 그 정도는 일상이었고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이유였다. 현장은 익숙한 동선의 끝에 있었다. 이미 여러 번 스쳐 지나간 곳이었지만 그날은 달랐다. 입구의 안내판, 주차된 차량, 현장 주변의 움직임까지 모두가 너무 정리된 모습이었다. 적잘하던 현장의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풍경이었다. 나는 멀리서 잠시 멈췄다. 확인하러 온 게 아니라 확인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그 선택은 오래 가지 않았다. 현장 쪽에서 누군가가 걸어 나왔고 그 뒤를 다른 사람이 자연스럽게 따랐다. 둘의 걸음은 빠르지 않았고 서로를 재촉하지도 않았다. 마치 오래전부터 맞춰온 속도처럼. 그때 나는 알았다. 사진으로만 보던 뒷모습과 상상으로만 그려왔던 인물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그들은 잠시 멈췄다. 주변을 살피는 모습은 없었고 숨길 생각도 없어 보였다. 오히려 익숙했다. 현장을 벗어나 차량 쪽으로 향하는 동선,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리, 그 사이에 흐르는 공기까지. 설명이 필요 없는 장면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지 않았다. 몸이 먼저 반응했다. 더 가까이 다가가면 이 장면이 되돌릴 수 없는 사실로 굳어질 것 같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보지 않으려 했던 것들이 한 장면으로 연결된 순간이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말들이 떠올랐지만 어떤 것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분노보다 먼저 찾아온 건 정리되지 않은 침묵이었다. 이 장면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어떤 표정으로 집에 들어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집 안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아이들은 각자의 방에 있었고 남편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한동안 서 있었다. 현장에서 본 장면이 계속 떠올랐다. 특별한 행동은 없었고 노골적인 장면도 아니었다. 그런데도 설명은 끝나 있었다. 그날 밤 남편은 늦게 들어왔다. 이유는 예전과 같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필요 없었다. 이미 나는 말보다 장면을 먼저 본 사람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로 나는 확실히 알게 됐다. 이제 이 문제는 추측이나 의심의 문제가 아니었다. 확인했고 목격했고 돌아갈 수 없게 됐다. 아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직은 모든 걸 드러내지도 않았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제 폭발은 시간의 문제가 됐다는 사실이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더 이상 확인을 미루지 않았다. 다만 드러내지 않을 뿐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모았다. 현장에서 본 장면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제는 그 장면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설명할 현실의 흔적들이 필요했다. 지연과의 연락은 짧아졌지만 밀도는 높아졌다. 사진과 일정 위치 정보가 하나의 선으로 이어졌다. 각각의 현장은 따로 보면 설명 가능했지만 한 장에 펼쳐놓자 동시에 진행될 수 없는 일정이 분명해졌다. 하나의 현장이라는 말은 더 이상 구조적으로 성립하지 않았다. 나는 날짜를 맞췄다. 남편이 집에 없다고 했던 날들, 늦어졌다고 했던 저녁들, 피곤하다는 말로 넘어갔던 시간들. 그 위에 현장 일정과 이동 동선을 겹쳐 올리자 빈칸이 사라졌다. 설명이 아니라 패턴이 남았다. 그 패턴의 중심에는 늘 같은 이름이 있었다. 수아. 실무 총괄이라는 직함은 이제 역할을 숨기지 못했다.
현장을 잇고 일정을 조율하고 시간을 만들어주는 위치. 그 이름이 없으면 이 모든 흐름은 성립하지 않았다. 나는 회피하지 않았다. 남편의 말도 표정도 행동도 그대로 받아 적듯 넘겼다.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증거가 기준이었기 때문이다. 의심을 들키지 않는 것이 중요했다. 이 단계에서는 묻는 순간 모든 게 흩어질 수 있었다. 아이들 앞에서는 평소와 같았다. 더 조용했고 더 단정했다. 아이들이 느끼는 불안이 더 커지지 않도록 나는 아무 일도 없는 사람처럼 움직였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준비였다. 이 집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한 마지막 정리였다. 그 사이 지연은 더 이상 자료를 보내지 않았다. 대신 한 번의 정리를 건넸다. 어디서 무엇이 어떻게 맞지 않는지. 그 정리는 길지 않았고 변명도 없었다. 이제 필요한 건 추가 정보가 아니라 드러낼 자리라는 뜻이었다. 나는 그 자리를 떠올렸다. 사람들이 모이는 공식적인 공간, 피할 수 없고 말을 돌릴 수 없는 자리. 그곳에서는 침묵이 방어가 되지 않는다. 그곳에서는 관계가 한 번에 뒤집힌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않았다. 분노는 이미 지나갔고 망설임도 남아있지 않았다. 남아있는 건 결정된 방향뿐이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순서로 보여줄지. 이제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실행의 문제였다. 남편은 여전히 같은 말을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지막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그게 2단계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압박이었다. 이미 모든 준비는 끝나 있었다. 더 기다릴 이유도 더 참을 명분도 없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였다. 모두가 보는 자리에서 이 침묵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보여주는 것. 자리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 하도급 정상과 공정 점검이 함께 이루어지는 공식 석상. 말을 돌릴 수도 시간을 벌 수도 없는 자리였다. 나는 그곳에 더 이상 아내로 앉아 있지 않았다. 이 모든 흐름을 확인하러 온 사람으로 앉아 있었다. 정산 자료가 차례대로 테이블 위에 놓였다. 현장별 공사 대금 하도급 지급 내역 계좌 흐름. 그제야 모두가 같은 지점을 보게 됐다. 한 사람이 관리했다고 하기엔 과도하게 많은 현장, 그리고 그 현장들 사이를 오가며 빠져나간 돈의 흔적. 차명 계좌는 하나가 아니었다. 공사 대금 일부가 쪼개져 흘러갔고 그 돈은 다시 상가 지분 투자로 연결돼 있었다. 적자라는 말 뒤에 숨겨졌던 자산들이 서류 위에서 하나씩 제 모습을 드러냈다. 그 순간 도연의 말은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했다. 설명은 필요 없었고 숫자와 기록이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었다. 결과는 빠르게 이어졌다. 숨긴 공사 대금과 차명 계좌, 그리고 드러난 상가 지분은 재산분할 대상이 됐다. 위자료 판결이 내려졌고 공사비 탈루 정황은 그대로 세무조사로 넘어갔다. 그날 이후로 도연은 힘들다던 현장 소장이 아니라 여러 현장을 동시에 굴리며 돈을 빼돌린 사람으로 기록됐다. 업계에서 그의 이름은 점점 사라졌다. 하지만 모든 게 그걸로 끝난 건 아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딸 할인이 입시 준비 중 큰 부상을 당했다. 치료비와 재활 비용이 한꺼번에 필요해졌다. 나는 전 남편에게 연락했다. 이번만큼은 아이의 일이라고 생각했다. 돌아온 말은 짧았다. 자신도 힘들다는 이유였다. 그 말은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았다. 이미 기대를 끝낸 뒤였기 때문이다. 나는 다시 계산기를 들었다. 이번엔 참고 버티기 위한 계산이 아니었다. 살아가기 위한 계산이었다. 분식집은 조금씩 넓어졌고 단골을 통해 작은 급식 납품이 시작됐다.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돈의 흐름은 투명했고 아이들 앞에서 숨길 것이 없었다. 하리는 치료를 받으며 입시를 다시 준비했고 민재는 복학 후 아르바이트 대신 학업에 집중할 수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는 처음으로 가족 여행을 떠났다. 큰 계획도 특별한 장소도 아니었다. 그저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이면 충분했다. 도연은 더 이상 우리 삶에 등장하지 않았다. 업계에서도 가정에서도. 그의 자리는 천천히 지워지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복수가 아니다. 참교육이라는 말로도 부족하다. 거짓으로 유지되던 삶이 진실 앞에서 하나씩 정리된 이야기일 뿐이다. 그리고 나는 이제 숨기지 않고 살아간다.